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어제 별다방 가신 분들 진땀 좀 흘리셨죠? 사이렌 우도하고 커피 찾으러 갔더니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재사용 컵 주는 날이었는데 오후 시간에 저처럼 영문 모르고 가신 분들 길게는 2시간 반 이상 대기하셨을 겁니다. 중고마켓에 곧바로 컵 되파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지고 별다방이 이겼습니다. 한정판의 힘이죠. 한데 대출 시장도 비슷합니다. 정부의 가계빚 줄이기 드라이브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세금이나 집단대출까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대출 자체가 한정판이 돼버리는 거죠. 필요할 때, 사고 싶을 때 못 산다 여기면 미리 사서 쟁이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음 달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정책 취지 알겠는데 다이어트 식단 너무 혹독하면 그 다이어트 오래 못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최초 보도한 기자와 함께 왜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요? 민주당,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을 두고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오늘 10분 경제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한동안 1200선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중국의 전력난 심각하다는 얘기 지난 주말부터 나왔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다음 달로 다가온 국정감사 앞두고 국내 빅테크들이 무더기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감 시즌을 앞둔 그들, 그리고 국회는 그들을 왜 부르려고 하는 걸까요? 경제픽에서 알아보죠. 그리고 경제탐사 시간에는 올해 전기요금 관련한 논쟁이 많은데 탈원전 정책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 또다시 탈원전 책임론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자세한 내용 경제탐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려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57%까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었고요. 특히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법인세 인상 이슈가 부각되자 대형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장 초반 앨런 재무장관의 부채 한도 인상 실패 시 금융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파월 연준의장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지수 언급 등으로 낙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나스닥이 2.8% 급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숫자를 보면서 저도 가슴을 졸였는데 일단 국채금리가 오르면 증시 왜 나쁩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거고 그거는 안전자산이 별로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네. 그런데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연준인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가 이제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5%든 2%든 3%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상승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줬고 일반적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큰 수익 성장을 기대하는 주식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미래 이익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주에 상대적으로 부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은행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좀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채금리 상승, 이 왜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라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9월 FOMC에서 연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늘리는 거를 점차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금리 인상 시점도 원래 2023년도 말이나 돼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가능성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이게 공급망 우려가 언급을 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랬는데 파월 연준의장도 어제 뭐 그와 관련된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인플레,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겠네, 국채금리 상승하겠네, 이게 좀 있었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또 그 언급을 좀 했었는데, 일단 뭐 부채 한도 관련된 언급을 했었어요. 연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 금리가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1960년도 이후에 거의 78번, 78번이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뭐 초당적으로 매번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10월 18일까지 이거 합의 안 하면 미국 처음으로 야 디폴트 돼, 빨리 합의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게 또 금리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장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일단 1.5% 좀 많이 빠졌죠. 3,050선도 하회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낙폭을 확대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내용들은 어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던 흐름인데, 오늘 이렇게 미국장 끝나는 하락한 것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가분들의 그 반대 매매라든지 매물 출회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이러거나 하락을 키우고는 있지만 점차 이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할 건데 그때는 낙폭이 거의 줄었습니다. 이런 소식 꼭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이동, 오늘은 뭐 비가 많이 내려서 서울에서는 자제하실 것 같습니다. 되도록 집에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 SNS 이벤트 중인데 인스타그램에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검색하시고 TBS 이코노미픽 계정 팔로우하고 게시글 좋아요 누르시면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과정이 좀 복잡한데 계정 이름이 좀 어려운가요? TBS 플랜트로 했으면 어떨까 지금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로 팔로우해 주신 BBK님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경제발전소 오늘의 한마디. 같은 기간에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련 무슨 일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 국민의힘 겁니다.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도적, 적. 반성해야지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네, 저도 궁금하네요. 어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은 역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왜 그들이 특혜를 입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한 지역 신문사가 있거든요. 왜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일단 이 사건에서 요거 좀 이상하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전서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요. 예.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었고, 근데 지난달에 좀 아시는 분이 자기 익명을 철저하게 좀 보호해달라고 해갖고 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제보해 주겠다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받고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제보자분은 실례지만 이 관련된 뭐 시행업이나 아니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마 제가 정치 쪽도 아니고 뭐 야당이나 이렇게 네. 야당으로 프레임 많이 씌우시는데 조선일보나 그쪽 개발이 아니고 좀 많이 그쪽하고 좀 친했던 분 같아요. 아, 이 사업 전반을 알고 계신 예. 그 지역에서 그 사업에 관계되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뭐 취재원을 믿고 취재를 시작하신 거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기자님이 처음에 취재를 시작하셨을 때 그 제보를 받고 아, 요거 이상하다. 핵심적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참 이게 제보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또 현직 기자가 네. 뭐 수천억짜리 뭐 수조짜리 사업에 뭐 또 해설을 뭐 하천되어서던 천화동인 네. 뭐 1호부터 7호까지 뭐 설립해갖고 대주주로 사업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또 저희가 또 솔직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진짜 그 전체가 살아있는 등기로 나오고 또 그 주소지가 하천되어 본점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갖고 지난달 30날 그냥 무턱대고 저하고 또 우리 뉴스팀의 민경호 기자라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 한번 가보자. 뭐 정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한번 무조건 찾아갔죠. 하천대유 회사에 찾아가셨군요. 네. 예, 무조건 들어가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해갖고 여기 좀 관계자, 좀 책임성 있는 관계자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등기 이사로 네. 등기되어 있는 박모 이사님이 같이 상대를 해주셔갖고 그분한테 하천대유가 어떻게 설립됐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성남시 공공개발 참여 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자기네는 그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 전문가도 영입하고 네. 개발 전문가도 영입해서 바로 하천대유를 설립해서 신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네. 같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 천화동인을 7개씩이나 같은 날 하천대유의 자회사죠. 예. 네. 근데 이것도 하나도 아니고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주소지가 전체 한 군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보니까 사무실에 그냥 하나 사무실에 하천대유. 아, 그러니까 사실상 사무실 하나에 직원이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회사가 등기상으로만 나눠져 있었다. 예, 거기에 또 성남의 뜰 네.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8개 이상 9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냥 하천대유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설명도 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제보 내용이 네. 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 말씀하신 보니까, 그 제보자는 이 회사에서 돈이 많이 흘러간 게 그게 문제라고 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와 관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보가 이렇게까지 해서 특정인들이 네.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간에 전임 시장님이나 아니면 무슨 특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단순 제보 같았습니다. 이게. 네. 그래갖고 저희도 이거는 단순히 왜 이런 특혜가 일어났고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겼나 하는 그 이것점 때문에 처음에 단순하게 취재를 했던 거죠. 또 그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기사로 좀 냈던 거고. 그럼요. 박 기자님. 제가 작성하신 기사도 받고 지금 취재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몸집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을까?
요거 하나하고 다른 한 가지는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슈인데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기자님이 이 최초 보도를 하시고 내리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러게 이게 서로가 내탓 정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 개발 사업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재명 지사님께서 당근 일에 자신이 실행한 당근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너무나 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오픈시켜갖고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해달라 하면은 다 박수치고 잘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전체 그걸 감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핑계로 더 밝혀라 뭐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지만은 중앙지나 이게 중앙방송에서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네. 뭐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엮이고 얽히고 설쳤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 큰 것을 모르고 건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뿌리가 크고 몸집이 컸다 이런 말씀인데 예, 지금 제가 계속 관련 사안을 취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좀 제보 받고 네. 또 추가 제보 2보 나가고 3보 나갔지만은 그거 보면서 또 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거 단순히 좀 특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본 사건이라고 봤는데 그 사건의 범위를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혹스럽고 또 심지어 이 건 때문에 뭐 민형사 고소 다 당했고 바로 그 다음날 지금 박 기자님이 누구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하셨단 말씀이죠? 기사 31일 날 5시쯤에 8월 31일에 보도를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요. 1일 날 아침 10시에 네. 하천대우 고문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9월 1일 아침에 보도 하루 만에 화천대유 측에서 이 취재한 내용과 기자를 고소했다. 그가 처음에 전화해서 무조건 기사 내려라 라고 종용을 하기에 아니 기사가 나갔고 그러면 여기에 1명을 받던 10명이 받던 1000명이 받던 본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하면은 반론이나 해명을 좀 해주시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게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그거 필요 없다. 무조건 내려라. 오늘 화천대유 측에서 무조건 기사를 내려라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쪽의 근거는 뭐예요? 왜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거도 없고 그냥 근거가 뭐냐고 지금 저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내용 자체가 다 허위다. 허위다. 네, 무조건 허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해명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 안 혹시 내린다면은 당시에 전화했던 화천대유 측의 고문 변호사 그 조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조남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법적인 사실이니까요. 이거는 뭐 그 공인이 네네. 뭐 서울에 서초동에 있는 청지 법인이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세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기에 계신 변호사 중에 한 분은 아니시고 고문직을 맡고 계신 다른 분이시다. 지금 젊은 변호사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자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취재한 저희가 등기도 떼봤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반론 보도도 필요 없다. 무조건 기사를 내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좀 질의할 테니까 그거 좀 해명 좀 해주시면은 이유불문하고 기사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화천대유 측에서는 필요 없다. 무조건 안 내리면은 민형사 소송으로 제기하겠다라고. 그래서 결국 지금 민형사 소송을 당하셨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 아니면은 뭐 기사 삭제 요청 뭐 배상해갖고 2억
민사소송 당하고. 그래요.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부분들은 다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예. 부분이 허위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도 박종명 궁금합니다. 기자님, 지금 아마 취재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와중인 것 같은데 예. 진척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다시 한번 모시고 그래서 화천대유 사건은 핵심이 뭐냐, 요거 살을 좀 더 발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게요. 들을게요, 박 기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였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우리 내부에서 저에 대해서 MB가 어떠느니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화천대유 사건의 그 퇴직금 50원 개평에 불과합니다.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없고 국회도 있을 필요가 없고 법원 검찰도 있을 필요가 없고 청와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가족을 둔 가장, 이러한 우리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층 싹쓸이해야 됩니다. 이놈들 정신 바짝 차려라! 등장하는 단어가 살벌하죠. 싹쓸이에 이분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야 대선 주자들 나란히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에서 가장 이슈가 된 건 지금까지 내용 들으셨던 이 화천대유 사건, 일명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가장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동시에 자신의 공약으로 앞으로 민간 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를 하고, 또 공공 개발에는 민간의 참여를 아예 차단을 해서 이런 대장동 의혹과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상기시키면서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조차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등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대장동 의혹이 이게 아수라 게이트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내용을 왜 파악하지 못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윤 전 총장이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정책 관련해서는 이 핵공유와 전술핵 배치가 가장 화두에 올랐는데요. 홍 후보는 전술핵 배치나 미국과의 핵공유를 통해서 북한과의 이 전력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이건 핵 공유를 한다는 거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민생하고 아주 가까운 이슈는 썩 다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생활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84원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달러 가치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한국 돈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180원 넘어선 거는 작년 9월 이후 처음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른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 규모를 올해 11월부터는 조금 푸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퍼지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덜 풀면 그만큼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준 거고요. 또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이자를 제때 못 내서 파산 위기다 이런 뉴스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불안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들리면서 안전자산이 달러를 사자라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짧게 들을게요. 중국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중국이 친환경 발전이나 이 석탄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들을 못 돌리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까지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게 그래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참 엇갈립니다. 아직까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반론도 있습니다. 아까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어떤 이유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 여쭈었을 때, 아이고, 회사도 다 한 군데 갖고 좀 이상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9792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잘 이해하고 취재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 사업할 때 이 여러 회사들, 특수목적 회사들이 한 주소를 공유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게 뭐 꼭 다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쵸. 물론 불법이라고 다 성급한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혹은 화천 대유의 일반 개발 사업보다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게 맞는지, 그 구조를 짜거나 알고도 눈 감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되어야죠 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주소가 같다고 해서 이게 불법 탈법을 생각한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요. 아마도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취재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거론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는 반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과거의 국감 시즌을 앞두면 저도 정치부 기자 시절 생각해보면 대관 업무하는 대기업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회장님 국회에 안 불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 SK, 현대 이런 회사들 말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일명 빅테크 기업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권발 규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감 시즌을 앞둔 빅테크 기업들 이 소환장 받고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찌감치 미국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모시고 분위기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국감 시즌 타겟은 뭐 빅테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같네요. 네, 뭐 이제 일명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요. 제가 좀 이렇게 국감 이슈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말 다양한 상임위에서 그 테크 기업 대표나 이제 관계자들을 좀 출석을 요청을 좀 했더라고요. 좀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벌 기업 총수나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국감의 이슈의 중심에 섰었는데, 좀 얼마 전부터는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올해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중심에 섰다고 봐도 충분할 정도로 좀 테크 기업 중심의 좀 국감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같은 IT 업종이라고 해도 국감에 소환되는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카카오 지금 뭐 거의 카카오 때리기가 국민 스포츠 수준인데, 네.
골목 상권 위협한다 이런 비판이 많은 모양이죠. 좀 뭐 각자 좀 상임위 특성별로 좀 출석을 요청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좀 다른데 또 명분도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제각각인 것 같은데 뭐 플랫폼 지배력 남용부터 그 노동 문제도 최근에는 좀 많이 불거지고 있고 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중에서도 올해는 사실상 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좀 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좀 지배력 남용이 좀 최대 이슈로 좀 부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사실상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혁신의 시작이기도 했잖아요. 네. 황치규 기자님 잘 기억하실 텐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창업할 당시부터 취재를 하셨는데 네. 네이버는 직장 내 갑질 혐의에 대한 해명을 앞두고 있고 카카오는 처음에 그거 공짜로 해줘도 될 것 같은 문자에 왜 돈 받습니까? 하면서 시작된 서비스잖아요. 네. 이들의 변심, 황치규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심이라고 이제 뭐 해야 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과 어떤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좀 이미 미치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시와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은 뭐 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경제 질서와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카카오가 좀 상대적으로도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은 이제 작은 이제 영세한 좀 중소 소상공인들이 이해관계와 좀 충돌하는 그 소지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이제 좀 많이 불거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이제 좀 지배력 남용 논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여론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여론도 공감.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적당선, 적정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ICT 국감이 되겠네요. 요 ICT란 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게임과 관련한 협회, 기업들도 국감 준비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확률형 아이템이 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확률형 아이템이 뭐예요? 좀 이렇게 저도 뭐 사실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국내는 이렇게 좀 시작은 무료로 시작을 하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좀 아이템을 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태의 게임이 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는 아이템을 좀 말하고요. 좀 국내 뭐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이제 주요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이 게임 내에 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형 아이템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온다. 기존 이제 신뢰성 논란이 도마에 좀 올랐고 예전부터 논란이 좀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좀 크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 사용자들이 뭐 좀 일부 이렇게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자체적으로 좀 간담회까지 열면서 게임 업체들을 좀 비판을 했었고 여기 이제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목소리를 좀 높였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임 업체들이 뭐 확률 정보를 좀 대부분 공개하는 등 나름 이제 개선책을 내놨는데 뭐 국감에서 뭐 그래도 좀 이래저래 한 소리를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예. 확률형 게임 관련해서 개선책을 내놓기 전에 사실은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기까지 했거든요. 그 게임이 그래서 유저들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는데 저도 이 게임 가끔 하거든요. 그때 그 유저들의 불만이 뭐였는지 알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또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질의를 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 분야에 정통한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자, 식당이나 그 문구점에서 동전 넣고 돌리면 이 플라스틱 캡슐 또로록 나오잖아요. 그 확률형 아이템이 거기서 뭐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쓰게 만들었다. 이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넥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넥슨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이 중심에 서 있던 업체잖아요. 네. 이 넥슨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좀 넥슨은 뭐 올해 이제 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률형 아이템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국회에서 김정주 창업주를 직접 이제 증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참석은 좀 불투명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들 질의와 질타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 이외에 약간 이제 좀 지배구조상의 문제들도 일부 언급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논란이 됐고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뭐 확률형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게임업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는 게 바로 이 개발자들의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때문에 2년 연속 국감 단골로 가는 게임 회사가 있다면서요? 예, 크로스파이어나 이제 로스트 아크와 같은 게임으로 좀 알려진 스마트 게이트라는 업체인데요. 스마일 게이트요. 스마일 게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웃는 네. 문짝이라는 얘기인데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웃으면서 출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노동 이슈로 이제 스마일 게이트 대표가 좀 증인으로 나왔고 그 노조 측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스마일 게이트 직원이 직접 나와서 좀 직장 내 이슈들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하겠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제가 이거는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사내 평가에 권고사직 종용, 면담 중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다. 누적된 사안이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서 네.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론도 있어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IT 업체 관련한 그 협단체들은 이렇게 하면 어디 눈치 보느라고 사업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형 유니콘이라고 띄워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만 때리면 답니까? 라고 반론을 합니다. 이 기업들의 입장은 어때요? 좀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이제 뭐 몇몇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그 수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일정 부분 이제 좀 컨트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빅테크 기업과 이제 뭐 그냥 일반 테크 기업을 구분하는 지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약간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좀 묘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좀 어떤 대기업들의 M&A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그 황치규 기자님은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하셨던 구글 방지법도 있었잖아요. 네. 그 처리가 됐는데 인앱 결제 금지법이라고 바꿔 부를게요. 네. 이 구글 코리아는 이번에 국감에서 어떻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좀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 대표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이제 채택이 됐지만 이제 출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 작년에도 이제 구글 인앱 결제 강지 이슈가 국감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논의를 주도를 하면서 이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결과로 좀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요 타이밍에 어쨌든 구글 코리아하고 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좀 국감에 출석을 할 경우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빅테크 기업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카카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가? 그리고 편하다. 그리고 기존의 통신사들은 건당 문자를 얼마씩 달라고 하던지 요 기왕 깔려있는 망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왜 몇 개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카카오가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되게 편해졌거든요. 뭐든지 이 세계 안에서는 다 편해졌으니까 그러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카카오가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땅 짚고 헤엄을 치는 건지 어느 쪽에 부등호를 주시겠어요? 예전에만 해도 일단 좀 카카오나 어떤 네이버 같은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좀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던 좀 혁신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여전히 뭐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사업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제 뭐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 있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기업들하고 테크 기업들이 어떤 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충돌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 좀 대등한 관계를 맺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과정에서 그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 저는 뭐 테크 기업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좀 이게 뭐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어쨌든 뭐 다 비슷한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분위기죠. 그거는 미국은 어쨌든 갑자기 자유를 강조했던 문화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한 빅테크 규제가 테크 기업 규제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보면은 이거는 뭐 한국적 특수한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뭐 국가가 이제 규제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를 할 것 같고 그 테크 기업들 스스로도 한 번쯤에 이제 좀 정체성이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도 새로운 걸 하면은 이제 환영받았던 그런 지금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에도 항상 그런 좀 주변을 좀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B2B를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 접점이 아주 밀접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소비가 이제 단순히 돈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시점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미닝아웃, 가치 소비, 돈줄 낸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돌이켜보면 우리 스타트업이었던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유니콘이 되고 나서 신발끈 한번 다시 묶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 보이는 교통 카메라가 있거든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에 빗방울이 가득합니다. 바깥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얘기해 볼 건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올랐습니다. 즉 정부와 한전도 미룰 만큼 미루다가 이제 도저히 원가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뜩이나 물가 오르는데 공공요금 너마저 이런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도 혹시 탈원전과 관련된 거 아닌가. 탈원전은 뭐 안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왜 벌어지는 일인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랜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에 뭐 달가워들은 안 하십니다만 일단 보도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일보 보도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현기증 물가. 이렇게. 현기증. 예. 매일경제신문은 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좀 다르게 연료비 연동제의 첫 출발점이 됐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회사들마다 약간 부각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얘기인데 서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눈에 띄는 보도는 뭐가 있었나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렀다. 이렇게 놓고 쓴 네. 글이군요. 그래서 이거 팩트체크 기사도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신고리 4호기가 이제 발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원전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인상됐고요. 이제 29%니까 이제 30%에 거의 육박할 수준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원전을 통한 발전량은 2019년보다 10%포인트 늘었다는 건데 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썼군요. 자,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면 연료비가 오를 때는 전기요금이 오르고 떨어지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뭐 석유 가격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37달러 하던 게 80달러까지 올랐으니까요. 더 올라가지고 100달러까지 육박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내년 되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 요인들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모른 척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억제해왔죠. 이게 적자가 너무 누적되면은 버틸 수 없을 때 한 번에 많이 올릴 때 충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갑진 않은 소식인데 자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는 요새 신호등까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네. 암흑 속을 자동차들끼리 알아서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결과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한국에 직접 당장 피해가 되는 게 오리온 선양 공장이 가동을 축소했고요. 포스코도 지금 가동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되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정도로 지금 전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중국이 석탄화력 발전 전 세계에서 하는 것 중에서 75%를 하거든요. 석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도 물론 석탄이 네. 많이 생산됩니다만은 호주에서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해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당이 다 안 되니 네.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요새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무역 갈등이 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호주와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뭐 시주석 같은 경우에도 3060 계획으로 해가지고 탄소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에너지 전환과 호주와의 갈등과 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 전기 소요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다. 이건 좀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나갔죠. 얘기네요. 예, 요거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봤습니다. 이정우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서성영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는 어떻습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6%, 좀 시간 외로는 거의 2% 근처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1% 하락 정도까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도 이제 낙폭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 속도 자체가 문제였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수준에서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그다음에 독일 의회가 엊그저께 총선이 있었는데 이게 뚜렷한 정당이 그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또 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이 좀 돌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버리면 독일의 정치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국의 전력망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다시 이제 또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크지도 않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횡보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장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크게 문제 될 만한 요인들은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헝다그룹이 방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 성진은행 가지고 있는 그 성진은행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뭐 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위안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자 납입이라든지 이러한 우려들이 일부 좀 감소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을 좀 확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싸다 하면서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한 발 물러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헝다 관련해서 자회사 보유 은행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자 납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발 뭐 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이죠. 다만 이제 얼마 전에 달러 채권 이자 납입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런 것들 처리를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거든요. 다음 달 12일 날 1억 한 5천만 달러 있고 뭐 12월 달에도 있고 내년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유이자 채권, 그러니까 이자를 납입해 줘야 되는 채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그래요. 참 뜨거운 이슈가 많은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전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안에 요즘 제가 항상 되뇌는 그 원칙은 걸어다니는 시계라고 했던 경로와 시간이 다 예측됐던 칸트와 같은 사람 말고요.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갔던 예측 불가능한 뉴튼 같은 진행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딱 팩트에 기초해서 사실만 보겠습니다. 판단은 청취자들께 맡길게요. 달려야 하니님 테크 기업 때려잡기 반대합니다. 누가 기업 기술 혁신하겠습니까? 하셨는데 안 되죠. 때려잡기 안 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고 소중한 기업들인데 그들이 지금 초심에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닌가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카카오 관련해서 그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녹화 방송이었는데 카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를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같이 있을 겁니다. 해외 기업이 대체하기에는 조목조목 서비스가 너무 알찹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빼고 카카오를 팔아야 하는 이유 막 제목이 그렇게 나가서 저도 엄청 혼났는데요. 저는 아까 서상영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막 던질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5681님, 유니콘이길 바랬는데 유축기가 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다 먹겠다고 하면 욕심쟁이,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없어요 하셨는데 보는 게 없진 않아요.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잖아요. 돈 보낼 때, 택시 부를 때 이런 편해진 건 사실인데 편해짐의 대가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카카오의 욕심 요거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고요. 9636님 택시기사입니다. 카카오 창업주도 어렵게 컸다는데 부자가 된 다음에 너무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요. 이런 지적은 아마 달게 받겠다. 이게 김범수 의장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녹용 세트 당첨자 5045님 축하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악의 축부터 시작해서 이 본인이 지지하시는 진영에 대한 어떤 입장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속보 쏟아지고 있는데 양쪽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고 저희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